한민족 문화연구 제13집 2003년 12월 한민족 문화학회 공선호 소설연구 여성 약자 자연을 중심으로 윤광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머리말 여성성과 모성의 거리 낯선 모습의 어미와 아이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과 연대의식 맺은말 머리말 공선욱은 1991년 단편 시아프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아프는 1980년 그해 5월의 시민군이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어지는 작품 목숨 1992년 목마른 계절 1993년에도 그해 5월의 이야기는 남편이나 애인의 관계를 통해서 재현된다. 이렇듯 초기 공선호 소설에서는 5월 광주 항쟁이 주요 모티프로서 작용한다. 그를 따라다니는 광주 작가란 꼬리표도 이러한 작품 소재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는 그의 5월과 관련된 작가의 개인적 삶의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에 입학만 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버스 안내역으로 일해왔던 시절 작가는 친구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 짱돌을 던질 때 버스 안에서 그들을 바라봐야만 했다. 하지만 1985년 8월 노동자 홍기일이 불신한 현장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욕망과 육체를 거뒀던 버스를 뛰쳐나와 금나루로 달려간다. 그날의 경험은 훗날 작가로 하여금 그의 5월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끈다. 이러한 면모가 공선호 첫 소설집인 피어라 수선화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전 시대의 대립과 비극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공손옥에게 강주 작가라는 꼬리표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이상경은 목마른 계절에서 이젠 아줌마도 광주에서 벗어나야 해요. 2030년대의 신파가 그보다는 낫거든. 한마디로 아직도 광주 웬 광주거든이라고 질타하는 선배 시인의 말을 근거로 공선호 소설이 일상 속의 일탈의 심리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상경의 지적처럼 공선호는 광주 작가란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여성의 일탈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 중고에서는 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공선욱 두 번째 작품집인 내 생의 알리바이와 세 번째 작품집인 멋진 한 세상을 텍스트로 하여 이들 작품이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더 나아가 성의 구분을 떠나 인간의 본연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여성성과 모성의 거리 공선욱 소설에는 가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미가 등장한다. 장작인 양 두들겨 패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여성 어미, 영내, 어린 부채의 무늬, 선의 엄마 등이 있는가 하면 하이칼라의 마카오 신사에 멀쩡한 신랑을 놔두고 도망질한 엄마,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의 정옥도 있다. 이들 여성들은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가정에는 아이들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가정으로부터의 일탈을 감행하는 여자들이지만 또한 애들 보고 싶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미들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공선에게 여성 주인공들에게 대해 신승엽은 그들은 곧 자신의 내적 욕구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강고함 때문에도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또 바로 그 때문에 순간적인 일탈을 감행했다가도 엄밀한 조건 때문에 자신의 삶의 조건 어미를 표상되는 귀환하지 않고 올 수밖에 없다. 불이한다. 이 주장은 여성으로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이라는 같이 갈 수 없는 두 갈래 길에서 공선호 소설의 주인공들이 일탈과 정주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끊임없이 일탈과 정주 사이를 반복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간념화된 모성과 여성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우리는 은연중에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에 익숙해지면서 자라왔다. 이는 말이 의도한가 관계없이 우리 인식 속에 여성과 어머니 상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관념을 심어준다. 여성은 약하다는 말 속에는 유순하고 민감하고 나약하며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약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이러한 약한 여성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합리적이며 자제력과 결단력을 갖춘 강한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즉 여성은 약하다는 말은 남성 우위적 관념을 교묘하게 치장한 말이다. 또한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 역시 순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여성의 성정을 본능으로 규정하고 의당 그래야 함이 당연한 것 같이 강제함으로써 자아를 찾으려는 여성의 행위를 또 한 번 구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기존의 인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관념에 대한 틀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묶어두고 억압하기에 훌륭한 족쇄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영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모성 예차는 여성을 타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환상의 대상으로 관념화하려는 가부장적 감상주의 색다른 표현이어서 여성비하 이데올로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지적하면서 남성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허위의식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여성성과 모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성의 성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성을 정치와 경제,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해온 공공 영역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여성이나 어머니에게는 무슨 여자가 혹은 무슨 아이 엄마가라는 관념화된 여성성이나 어머니상을 들이대어 힐나라고 본인은 부정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주위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다. 이것이 남성 우위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당연한 삶인 것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사회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손한 소설 속에서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낯선 모습의 어미와 아이, 공손에게 산문집인 자운형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와 두 번째와 소설인 내 인생의 알리바이, 멋진 한 세상을 비교하면 그의 소설에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적 요소의 문학적 변형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손한 소설에는 작가 자신의 변형이나 또 다른 분신이라 불릴 수 있는 여성들 아이 엄마는 아이 엄마였을 때 참 부실한 엄마 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전략, 졸작. 우리 생의 꽃에서 나오는 엄마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자식들을 버려두고 집에 나서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직은 제 손으로 밥을 챙겨 먹을지 모르는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는 어미였습니다. 저는 캄캄한 밤에 아이들끼리만 놓아두고 방거리를 헤매고 다닌 어미였습니다. 저는 제 황막함, 제 고정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의 황막함, 사막과도 같은 절의 고도와 같은 영구 임대 아파트 한 켠방에 저희들끼리 놓아둔 어미였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공선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는 어미, 늦은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어미는 작가 자신의 변형이자 공선호 소설 속 여성들의 모습이다. 아이들을 황막한 사막과도 같은 절해 고도와도 같은 곳에 저들끼리만 두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성의 자아 목소리 발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웬들린 알터는 웬만한 분위기를 꾸리고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려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성의 특성이 못난이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라 풀이한다. 따라서 여성은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을 거쳐 홀로 설 때라야 진정한 여성적 자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지족대로라며 여성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화석화되어 있는 아내 혹은 어머니의 모습에 얽매여 있는 이상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지만 자기 부정을 꾀하기에 여성에 대한 특히 어머니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의 벽이 너무 높다. 여성들은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습성과 타성에 젖어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렇기에 공선호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유를 모르는 채 밤늦은 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구축해온 이들과 그것을 당연시한 듯 강요해온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이다. 따라서 공선호 소설의 주인공들은 사회로부터 가진 냉대와 질시, 배척과 소외, 억압과 모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공선호 소설의 주인공들이 겪는 정신적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이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여성으로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관념화된 이미지의 어린이 모습과는 거리감이 있다. 순수한 동심으로 상징되는 이미지 속에 갇혀있는 어린이가 아니라 단지 작은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파? 도란이는 잠에 취한 와중에도 엄마가 물으니 귀엽고 대답한다. 아니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 엄마도 주무세요. 아이는 한참 자다가도 엄마가 뭘 물으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귀엽고 대답한다. 어미를 위하여 어미만 편하게 해주려고 제 몸의 괴로움을 참고 대답해준다. 나는 괜찮으니 엄마 빨리 주무세요라고. 문희의 남편이자 도란이의 의붓아버지인 세환의 폭력 앞에서 12살 어린 도란이의 몸뚱이는 멍들어간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도란이의 속 깊음은 아이의 것이 아니다. 어른 같은 속을 지닌 도란이는 아이라기보다 체구만 작을 뿐인 축소된 어른이다라고. 따라서 어린 부처에 등장하는 도란이는 보호해야 할 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라기보다는 작은 육체에 깃든 또 다른 분위의 모습이거나 그 변형에 지니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답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공선업 작품 속의 아이들은 곧 여성 주인공들의 다른 모습이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여성의 굴레를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어린 무늬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공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답지 못한 어미의 행위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이 끊어버리기 힘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린 무체의 도란이 모습이나 그 변형에 해당하는 모습들을 공손하게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리 부녀 아동 상담소를 찾아가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꽉 붙들고 쫓아가는 3살 난 딸아이의 모습. 어미 길감 아무 밭에나 들어가 무음에서 무 한 개를 꺼내들고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막 아줌마가 주었다고 말하는 7살의 금천이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학교에서 졸업 선물로 준 토끼를 가져와 그것으로 우리 집 식구가 살 연구를 해보면 안 되겠느냐 묻는 어린 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의 모습은 모두 도란이이자 어리무니이다. 그들은 어른보다 훨씬 깊은 속을 지니고 있다. 필립 아리에스는 피르티에르 사전을 인용하여 오늘날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는 아이들에 관한 표현과 어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일찍부터 이성과 강교함을 갖기 시작하는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라는 속담으로 당시 아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공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아동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신체적으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정신적으로는 이미 성숙해버린 어린이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아동기를 거치지 않은 공선학 소설 속의 인물들이 성숙의 단계인 청소년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인 사춘기, 즉 청소년기는 자신의 성적 자아를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때이다. 만약 이 시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적 징후에 대하여 주변인들이나 다른 여건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얻게 된다면 그 변화가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결코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선호 소설 속에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적 징후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타자의 시선이 존재한다. 아버지는 경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야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 떠돌다 그제야 정착을 한 셈이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불편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불편했던 것은 생리대를 아버지 눈에 안 띄게 처리하는 문제였다. 아버지는 불경스럽다는 듯 무슨 망측한 일이냐는 듯 딸의 생리거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외로 돌렸던 것이다.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 아버지 앞에 서면 부끄럽기만 하던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싶었다. 4사람의 여자로 이루어진 집에 아버지는 꼭 불순분자 같았다. 언니, 딸, 샘물이가 그때의 경희 같은 기분이었을까. 경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적 징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경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아버지, 자신의 성적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경희는 부끄러움과 낯설음을 느낀다. 그 부끄러움은 감추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어색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맨스가 못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밖에다 못 널고 다른 빨래 속에다 널었더냐고 하는 엄마의 말을 아버지가 했더라며 그토록 무한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 경희가 느낀 것은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낯선 쑥스러움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어색함과 쑥스러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든 것은 경희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은 아버지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딸에게 나타난 여성적 징후를 부끄러움으로 만든 아버지가 불순분자처럼 느껴진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아름답지 않은 아이로서의 시기를 거친 도란이가 여성적 징후를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야만 되는 청소년 시기를 거쳐 한 남성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여성이기 전에 어머님을 중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늦은 밤거리를 헤맨다. 또한 그 와중에 어머니라는 현실적 조언을 깨닫고 아이 엄마는 아이 엄마였을 때 참 부실한 엄마라고 자책한다. 고 여성으로서의 나와 엄마로서의 나 사이에서 타협과 혁명, 순종과 전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강요된 자기 정체성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정체성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양상이다. 공선호 소설의 이런 면모가 젠더 페미니즘과 연결 가능하게 한다. 이들 입장은 생물학 그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가 여성에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간주함으로써 뚜렷하게 표방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진정한 섹스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구분한다. 생물학은 자족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부이며 이데올로기화된 젠더는 하부 구조에 기생하는 상부 구조로 이해한다. 따라서 생물학이나 섹스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젠더 차원에서의
변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젠더 페미니즘에서는 우선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데 주력한다. 여기에서 전자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후자인 젠더의 변형에만 초점을 둔다는 데 젠더 페미니즘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공소는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대로 나타난다. 아이 엄마임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공소는 소설성 주인공의 행위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에 순응하는 젠더 페미니즘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모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사회적으로 구축된 여성성으로부터 일탈을 감행하는 모습도 젠더 페미니즘의 한 특징인 것이다. 이 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모두 젠더 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한다. 일탈과 정주 사이의 반복 또는 주어진 성과 사회문화적인 젠더의 구분에서 비롯된다. 그들에게 모성은 주어진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성은 남성이 종속적인 여성을 억압해온 양성 사이의 권력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항해야 할 대상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과 연대의식, 앞장에서는 아이답지 못한 시기를 거치고 자신에게 나타난 여성적 징후를 부끄러운 것이라 인식하는 청소년기를 거친 여성이 한 남성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다루어 보았다. 그들은 아이 엄마는 아이 엄마였을 때 참 부실한 엄마의 모습으로 소설에서 형상화된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다 공서는 소설의 여성 주인공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이 절대적 조건이 된다. 만약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들은 늦은 밤거리를 헤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여성의 못난이 자아는 새로운 변화나 누군가와의 대립 상황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된 상황일 경우 여성은 그저 한 남성의 아내 또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공존호 소설의 주인공들은 남성의 폭력과 생계를 위협하는 가난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한 남성의 아내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 공소는 소설에서는 남성의 폭력과 가난이라는 조건이 못난이 자아를 벗어나 여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여성 주인공들은 늘 발등에 떨어진 제 삶의 불을 끄기 위해 분주하다. 삶을 위협하는 발등의 불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일이다. 그 때문에 자식까지도 보호시설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공소는 소설에서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아동보호소를 찾아가는 주인공과 어미를 따라 나선 아이에게 가난은 그저 조금 불편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무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는 가난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략. 이곳 강원도 사람들이 눈 오기 전에 철저하게 겨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겨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처럼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대처 방식이란 기실 내에 너무도 익숙한 풍경을 다름 아니다. 돈이 생기면 맨 먼저 뜰감과 양식부터 들여놓고 나서야 안심을 하는데 못 말릴 없는 사람 근성이란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생존의 위협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 군대적인 모습에 다름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세상은 늘 동시적이지만 비동시적이다. 동시대 속에서 빈자와 부자는 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약자로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은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동시대 속의 빈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공존호 소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에서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지배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넓혀나간다. 가나이라는 굴레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그의 소설이 가진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사회적 연대의식의 면모는 우리 이 시대의 불쌍한 가장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자본주의 내생의 알리바이에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지만 좀처럼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의 삶을 그린 세안과 우리들의 고향이 있다. 이 작품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냥 몸부림으로 끝나는 가장의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이 시대의 여성뿐만 아니라 가진 자의 지배 아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남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단편 세안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젊어서는 객지로 나가 공사판 인부며 채소 장수, 안 해본 것이 없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어떡하든 고향에서 살아보겠다고 남의 논을 빌려 시설원예도 하고 세계은행 차관 얻어 소돼지를 기르기도 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성실하게 산 대가로 아버지에게 남겨진 것은 고작 빚과 병든 몸이다.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낸 배추며 딸기값은 폭락하고 여기에 돼지 파동까지 겹쳐서 살고자 애쓴 아버지의 몸부림은 그저
허무한 몸짓으로만 끝이 나고 만다. 생계를 위협하는 가난의 문제는 비단 농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도시 근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향의 주인공, 그의 삶 또한 매한 가지다. 그에게 내 삶은 벌레 조각이라는 인식이 성과같이 퍼뜩 떠올랐다가 사라진 뒤부터 그는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을 굴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소하고 막막하고 허전하면서 뭐라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에 흔들린다.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본능같이 체화돼버린 삶을 살아온 그가 느닷없이 느끼는 그 감정은 여성에게는 분명 낯선 것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규정으로 어머니라는 이상화된 굴레로 단속하려는 이 사회에서 방황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방가를 헤매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향에 그 또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가고자 한 곳은 고향이다. 차갑고 비정한 시멘트, 철골, 구조물이 아닌 온갖 생명 있는 것들과 따스한 흙냄새 있는 곳으로 난 진짜 가고 말 거야 라는 그의 다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성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자신의 삶의 허전함을 느낀 남성 또한 가고자 하는 것은 온갖 생명 있는 것들과 따스한 흙냄새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찾아간 고향의 현 모습을 보고 그는 정신적 안락을 찾는 대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만중이 형님의 그 말 끝에 이상하게 참으로 이상하게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랬다. 먹고 사는 일은 인간 문제 중에 가장 중한 일이었다. 인간 행위의 모든 것, 심지어 예술 행위까지도 그의 엄밀하고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은가. 그것이 전적인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내 부모는 먹고 살기 위하여 정동 고향을 떠났다. 단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나도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뼈가 빠지게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이제 어느 정도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기하선상을 면하지 않았는가. 생존의 기하선상을 모면한 시점이 있는 만큼 정신적 안락을 찾는다고 흉내일 것은 없다. 그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내 꿈이요 이상이던 고향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 삶은 걸레 조각이라는 자괴감 속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에 굴레라고 생각한 그가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은 그의 고향이다. 그러나 찾아간 고향의 현재 모습은 그가 기대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이 아니다.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기하선상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정신적 안락을 찾는다고 해서 흉될 것은 없다는 생각에 찾아간 고향이란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제 자신이 반평생을 뼈가 빠지도록 일한 곳, 그것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음을 자각한다.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한 몸부림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간 문제였던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바친 한평생은 걸레 조각이 아니었으며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이 굴레가 될 수 있음을 없음을 비로소 느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반평생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려온 또 다른 고향인 공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매달린다. 세안과 우리들의 고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먹고 사는 일은 없는 자에게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지배를 통해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불쌍한 가장의 삶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의식의 확대는 세 번째 작품집인 멋진 한 세상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 행위의 모든 것, 심지어 예술 행위까지도. 그것의 엄밀하고도 본질적인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자신의 생존 수단인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물림되는 가난의 문제를 들춰낸다. 그것은 인생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들 살리기 위해 집을 나간다. 자신들이 사라져야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나오고 그것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는 판단 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가난이지만 그들 부모는 아이들에게 조금 불편할 따름인 것이라고 가난을 설명한다. 하지만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벌받은 오빠가 가난하다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 받아야 하는 동생의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난은 곧 죄와 동일한 의미를 다가온다. 부모가 그들을 떠나버린 뒤 어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연구임대 아파트의 사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 또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남은 것은 양초 3개와 부탄가스 한 통이다. 어딘가 추위소에서 떨던 아이 손에 잡힌 부탄가스 한 통에 라이터를 켜는 순간 연구임대 아파트 103동 1304호는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 그 순간 집 앞에 거의 다다른 오빠는 경찰차를 보고 내뺀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걸을 하느냐 뺏느냐의 두 가지.
선택의 갈등 속에서 후자를 택한 오빠가 경찰서를 보고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오빠는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소매치기의 인생은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고 힘들고 험난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 앞을 떠나간다. 결국 어둠을 밝히려다 불길 속에 갇힌 여동생과 구걸 대신 뺏는 방법을 택한 오빠의 잘못은 무엇이며 그들의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가난 때문에 해체되는 가족의 문제를 그렸다면 정체 없는 이 발길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난이 개인으로서는 어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갑생은 철거 예정지에 아내와 단둘이 남아있다. 마을 사람 일부는 조용히 살다가 철거 예정이라는 마찰 없이 마을을 떠났다. 돈을 가졌다는 것이 조용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남아있던 집들도 뿔뿔이 떠났고 이제 철거 예정지 안에는 갈 곳 없는 갑생네만 남은 것이다. 갑생의 유일한 소원은 당장 굶어도 빚만이라도 없는 세상 한번 살아보는 것이다. 그런 갑생에게 떠나갈 곳이 있을 리 없다. 아들과 딸이 버젓이 있지만 그들의 형편도 가난하기는 매한가지다. 택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아들은 붕어빵을 굽다 뺑소니차에 쥐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의 아내조차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 전주에 사는 딸아이의 남편은 카드비 때문에 집을 나간 상태이다. 밀린 방세 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입주시 필요한 기백만 원의 보증금 때문에 연금인데 아파트에도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이다. 그들 노부부에게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갑생은 찾아온 공사 직원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요? 라고 도리어 묻는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갑생과 그의 처는 제목처럼 정처 없는 이 발길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막막함은 관과 행차에서 산비탈 한 뼘지기 천수답을 찾기 위한 부칠과 어머니의 행로를 통해서도 재현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의 여성 지배와 여성의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작가는 주변에는 남성 없는 자애 없는 가진 자의 지배로 그 폭은 넓혀가면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그러한 인식은 자연으로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자연을 전목 대상으로 삼고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에서 자연과 여성은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에 기초한다.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모성이 자연의 창조 원리와 같다는 인식도 자연 여성을 성립하게 한다. 공손에게 작품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축된 여성성으로부터 일탈을 감행하지만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여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반대급부인 자연 또한 자연스럽게 포용한다. 이런 입장에서 공손의 소설은 에코페미니즘적 입장을 지향한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불평등 지배, 억압, 착취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인종이나 종교, 차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나이나 신체적 능력 또는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은 서로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남성까지도 받아들인다. 굳이 남성을 제외시키려고 하지 않고 남성을 오히려 동반자로 본다. 에코페미니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다. 공선호 소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에서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지배로 자연스럽게 그 영역을 넓혀나가며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간다. 그 배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에코페미니즘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남성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에코페미니즘적 인식이 타간 사람을 통해 표출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갑철은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홍기를 위해 집을 짓고 밥을 하면서 그는 행복을 느낀다. 공손은 갑철의 부성을 묘사하면서 이를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인식할 뿐이지 그것이 차별에 기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적 존재인 남성까지도 받아들인다. 매진말 공손에게 글에서는 건강함이 느껴진다. 그 힘은 바로 건강한 작가 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 두려울 것 없이 누구의 힘도 빌릴 것 없이 의연하게 당당하게 공 것은 원하지 않고 그저 내 한 발 내딛는 딱 그것만큼만 얻으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힘은 나온다.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작가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 지배, 억압, 착취에 대항하고자 한다. 그는 최근에 져서 마흔의 길을 나서다 악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악이다.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음이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된다고 경고한다. 더불어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곧 선이며 악은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작가가 말하는 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루어진 날까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손하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공손은 내생의 알리바이 창작가 비평사
자원의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 멋진한 세상, 마흔의 길을 나서다. 단행본 및 논문, 생태 페미니즘 문학의 흐름, 한국 여성 문학의 이해, 예린기의 근대 체험가 여성, 박완서, 김민수 공손하게 소설, 창작가 비평, 90년대 여성 소설의 세 가지 유형, 신병수, 은희의 공손한 소설을 중심으로 깨어나는 여신 에코페미니즘과 생태 문명의 비전, 정신세계사,